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외적인 아름다움, 돈, 명예, 혹은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거나 내 곁을 지켜주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 사랑이란 것은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외면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어린 시절 저의 흉물스러운 외면 때문에 제 부모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해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독 외모에 자신이 없고 한때는 제 얼굴을 원망하고 혐오하기까지 했던 저의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죠.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외모 때문에 가슴 아픈 경험을 겪었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제가 6살 때의 일일 거예요. 이 괴물아, 저리 가! 그때 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정말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던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제 얼굴 때문에 혐오를 당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지만 그전부터 조금은 느끼고 있었어요. 유독 제 곁을 오지 않으려던 친구들과 볼 때마다 저를 안타깝게 여기거나 만지기를 꺼리던 선생님들. 선생님, 저도 머리 묶어주세요. 소야, 미안한데 선생님이 지금 다른 친구를 급하게 봐줘야 해서 나중에 해줘도 될까? 선생님, 소가 제 물건 만졌어요. 저도 이제 제 얼굴처럼 되는 거예요? 전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선생님들 말에 따르면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제 얼굴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 보았지만 병원에서도 의학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고 수술은 너무 위험하고 막대한 돈이 든다고 했다더군요. 그저 흉터가 더 흉지지 않도록 약을 발라주는 것,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해요. 3살밖에 안 된 저를 제 부모는 메모 한 장 없이 보육원 앞에 두고 갔대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마도 화상 때문이었을 것 같다고 예상했죠. 그래서 저는 제 부모에 대해 한 번도 그리워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저는 아프고 괴로운 경험을 하고 그것을 안고 가야 하는 안타까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흉물스러운 괴물이었을 테니까요. 소야, 혹시 제과 제빵 배워볼 생각 있니? 어느 날 곧 18살이 되어 보육원 독립을 앞둔 저에게 원장님께서 기술을 배워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 당시 저는 보육원 내에서도 아이들에게 은근한 따돌림을 지속해서 당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적응하지 못해 자퇴한 상태였는데요. 등하교를 하는 길에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너무 심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보육원에 혼자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비용은 걱정 말고 지원해 주시겠다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요리도 곧잘 도와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빵 만들 때도 즐거워 보이더라고. 그리고 빵은 사람과 많이 대면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네가 직장을 구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니? 사실이었어요. 보육원에서는 1년에 두어 번 제과점에서 봉사자분들이 와서 같이 빵 만들기 수업을 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때 제 얼굴과 다른 예쁜 빵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1년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 얼굴은 제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지만 그저 아무렇게나 생긴 반죽이었던 빵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빵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재밌고 쉬웠지만 그곳까지 오고 가는 길과 수업 내내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거든요. 너무 괴롭고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원장님 말씀을 생각하며 버텼죠. 소야,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거 나도 알아. 남들과 다르다는 건 늘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하지만 소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것을 너 자신을 포기하면 안 돼. 너라도 언제나 너의 편이 되어주고 응원해줘야지. 그렇게 꼭 참고 학원에 다니며 저는 제과와 제빵 기술 시험에 모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마침 우리 보육원에 봉사를 오던 업체에서 운영하는 매장 중에 자리가 났다고 혹시 일해볼 생각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격을 따고도 취업 걱정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지금 사는 보육원과는 지역이 달라져 원장님을 뵙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아이들에게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 일종의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빵집에서 일하는 건 좋았어요. 새벽에 가까운 아침, 아무도 없는 가게에 문을 열고 출근해서 뒤쪽의 제빵실에서 혼자 빵을 만들고 오븐에서 꺼낸 빵들을 철판 위에 얹어서 내놓으면 밖의 사람들이 빵을 진열해서 판매하죠. 가끔 알바생들이 물건을 가지러 오거나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빵실에 왔다가 화들짝 놀라거나 눈치를 보는 때를 빼면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알바생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밖에서 손님이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마침 사장님 부부도 자리를 비우신 터라 매장에 아무도 없나 보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며 고민하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혹시 아이스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아르바이트 분이 화장실에 가셔서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주문할게요. 혹시 그럼 여기 일하시는 제빵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빵을 너무 예쁘고 맛있게 만드신다고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이상했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거나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혹시 매장에 슈크림빵 있나요? 네? 네, 있어요. 제가 맹인이라 눈이 안 보여서 그런데 계산은 이따가 할 테니 하나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 눈이 안 보여서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 얼굴을 보고 놀라거나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처음이었어요.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얼굴로 나를 먼저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고 진짜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앉아서 드실 수 있게 접시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의자랑 테이블은 저쪽인데 혹시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에요. 저 여기 자주 와봐서 혼자서도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빵과 포크, 나이프, 물티슈까지 준비해서 그분의 자리로 가져다 드렸어요. 그분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고 잠시 후 알바생이 나오면서 저는 다시 제빵실 안으로 들어갔죠. 그 후에도 그 사람은 종종 매장에 왔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빵실 안에서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슬쩍 고개를 빼서 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아무도 몰래 제가 자신 있는 빵들을 그분 자리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밝은 얼굴로 저와 대화해 주었고 늘 친절하고 상냥하게 저를 대해 주었어요. 아마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그날도 몰래 빵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더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퇴근하고 여기 앞에 있는 공원 가실래요? 날씨도 정말 좋고 만들어주신 빵이 거기서 먹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수줍은 듯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에게 저는 당장이라도 좋다고 하고 싶었지만 문득 제 얼굴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수군거림을 듣진 않을까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다시 한번 그러더군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시거나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요, 아니에요.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러신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고 같이 가고 싶으신데 다른 이유로 그러신 거라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서라뇨. 감히 제가 어떻게. 갈게요. 같이 가요. 이 사람도 이렇게나 용기를 내주었는데 저도 거기에 응답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신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점도 저와는 달라서 멋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는 없을지 모를 기회일지 모르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퇴근하고 어스름한 노을이 지는 여름공원을 한참을 걸었어요. 가져간 빵과 음료를 벤치에 앉아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노을이 지나고 해가 질 때까지 했죠. 이렇게나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내내 아, 이런 게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구나. 처음으로 제가 보통의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종종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 그 남자는 현재 번역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책과 글을 점자로 번역해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점자 교육을 위한 수업도 하고 있어서 굶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어느새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혹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결혼? 응,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더군요. 아, 내가 괜한 말을 꺼냈구나 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미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어. 그냥 대답 안 해도 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전부터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못했어, 사실. 전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두렵고 긴장됐어요. 하지만 그가 저에게 한 말은 제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소가 일하는 그 빵집 우리 부모님이 하는 곳이야. 그전부터 부모님한테 네가 성실하고 빵도 예쁘고 맛있게 잘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먹으러 갔었어. 네가 만든 빵에는 너의 정성과 고운 마음씨도 함께 느껴졌어. 그래서 그 후로도 종종 네가 일하는 시간에 갔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성실한 너한테 자꾸 관심이 가고 어느새 좋아하게 되었어. 상상도 못했어요. 사장님 부부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다니.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죠. 계속 말해야지 고민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나 혼자 너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 가게가 우리 부모님이 하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었네. 미안해.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놀라긴 했지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두려워서 비밀을 안고 사는 거.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는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부모님께 허락받기로 했죠. 며칠 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하지만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 고아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처음이었어요. 그의 그렇게 화난 모습. 부모님의 말문을 막으며 소리를 매섭게 지르더군요. 그러더니 서둘러 저를 자리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걱정 마.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그리고 만약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된다면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자. 앞으로 가족이 되는 건 우리잖아. 멀쩡히 있는 부모님을 등지다니. 저는 어떻게든 그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그의 생각은 완고했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하니 사장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동안 보육원 출신에다가 다른 곳에서 일할 것도 없고 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준 건데 어떻게 그 얼굴로 우리 아들을 꼬실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난 이 결혼 절대 반대야. 절대 안 돼요. 소가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인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 결혼 상대는 절대 아니야. 퇴직금이랑 그동안 우리 가게 매출 올려준 게 고마워서 추가로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사를 가던 뭘 하던 우리 아들이랑 떨어져요. 사모님은 두툼하게 들은 돈 봉투를 건네더군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는 제가 살면서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2번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안에서 월급과 퇴직금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드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제게 일할 자리를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아드님을 아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탁은 못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돈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집에 가는 길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려 후들거리고 손도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저는 얼굴의 흉 때문에 언제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가서 밤새 알아누워 기억나지도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며 울었어요. 괜찮아? 병원 갈까? 눈을 떠보니 언제 왔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의 그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는 그런 제 등을 말없이 두드려줬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쪽에 짐가방이 보였어요. 이 짐은 뭐야? 나 집 나왔어. 말했잖아. 결혼 반대하시면 우리끼리라도 하자고.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월세에 보탤 돈 정도는 있어. 성대한 결혼식은 못하겠지만 열심히 돈 모아서 그것도 꼭 해줄게. 그는 언제 준비했는지 주머니를 뒤져서 반지 하나를 꺼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여서 그냥 만져보고 대충 예쁠 것 같은 거를 골랐거든. 판매하시는 분이야 다 예쁘다고 할 것 같아서 믿을 수는 없긴 한데. 어때? 이게 뭐야? 그래도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우리 반지 하나는 있어야지.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뻐.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처음 간 날, 그렇게 떨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얼굴 때문에 저는 연애는커녕 결혼을 평생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평생 꿈도 꿔본 적 없는 결혼이라는 걸 하다니. 평생을 혼자 했던 제 호적에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기다니 신기했어요. 제 삶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게. 그래서 눈앞에 이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귀중하게 여겨졌는지도요. 저희의 결혼 생활은 넉넉하고 부유하진 않았지만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시각장애를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받아서 남편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지방에서 꽤 큰 규모의 빵집에서 근무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고 아이는 없었지만 매일을 둘이서 재밌고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여유 있을 쯤 저는 유명 피부과를 찾아서 화상 흉터에 대해 진료받았어요. 남편 몰래요. 남편이 각막 이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었는데 혹시나 수술하게 된다면, 그래서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런 제 얼굴을 보고 떠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말한 재생 치료를 받은 후에도 크게 나아지는 점은 없었어요. 전보다 흉터가 조금 치료됐지만 여전히 남들이 보았을 때는 흉측한 얼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네, 여기 병원인데요. 전에 대기해 두셨던 각막 이식 수술이 가능해서 연락드려요. 혹시 병원에 언제 방문 가능하시죠? 정말요? 여보, 각막 기증자가 나타났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갈게요.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함께 기뻐해 주었지만 제 마음 한켠은 무척이나 괴로웠어요. 제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각막을 이식받는 건 남편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일이고 분명 그를 위해 기뻐해 주어야 하는데 그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마침내 진짜 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떠나고 말 거예요. 이렇게 흉측한 얼굴의 여자를 누가 아내로 두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어요. 남편이 드디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니, 이런 이기적인 제 모습에 저 자신이 더 추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고 모든 검사를 마쳤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수술도 아주 잘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날부터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남편이 눈치챘나 봐요.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은가 봐. 걱정하지 마. 마음에 담아두면 진짜로 병나. 무슨 일인데 말해봐. 그게 사실은
지금의 제 마음을 이야기하려면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 얼굴에 끔찍한 화상 자국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 부모조차도 그것을 징그럽게 여겨 나를 보육원에 두고 갔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나를 눈치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처음 당신이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던 때에도 망설였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사실 나 얼굴에 끔찍한 흉터가 있어. 어릴 때부터 있었어.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는 나도 몰라. 이미 보육원에 왔을 때 흉터가 있었거든. 사실은 얼마 전에 병원에서 흉터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워낙 흉터가 심하고 오래되어서 그것도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도 얼굴에 끔찍한 자국이 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말을 멈췄어요. 제 얼굴의 흉터만큼 추악한 마음을 먹은 이야기를 그에게 해야 했거든요. 당신이 각막 기증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 물론 기뻤어. 근데 이내 두려워지더라. 무서웠어. 당신이 눈이 보이게 되면 이제 앞이 보이게 된다면 내 얼굴을 보게 될 거고 그럼 나를 떠날 거야. 이 얼굴을 보고 도저히 살 수는 없을 테니까. 미안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하는데 내가 일부러 당신을 속였어. 이런 내 모습을 당신이 앞이 안 보인다는 점을 악용해서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잘한 거 하나 없는데 왜인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은 제 남편일 텐데 남편의 말문을 막아놓을 만한 말을 던져주고는 제가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아니야. 나라도 숨길 수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숨겼을 거야. 누구나 그렇잖아. 사람이라면 다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내 못난 점은 숨기기도 하잖아.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거라니, 떠날 거라니, 말도 안 돼. 나는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 어떤 순간에도.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은 서로를 아는 채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네, 천홍식 보호자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저 얼마 전에 검사해드렸던 천홍식 환자분 담당 의사인데요. 네네. 선생님, 결과 나왔나요? 결과는 어제 나왔는데요. 결과 알려드리려고 환자분께 연락드렸는데 수술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호자님과 상의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왠지 안 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이 수술 받으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결과도 너무 잘 나와서 당장이라도 수술이 가능하신데 갑자기 거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서요. 아니에요, 선생님. 수술 받을 거예요. 남편한테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 잡아주세요, 선생님.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남편분과 상의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수술을 거부했다니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저 때문이겠죠. 바보 같은 사람. 저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수술을 거부하다니요. 그동안 앞이 안 보여 답답하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을 고작 저 하나 때문에 다시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니요. 저는 퇴근하고 온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 수술 안 받겠다고 했다면서? 들었어? 맞아. 내가 안 받겠다고 했어. 나 때문이지?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여보. 나 때문이야. 내가 수술한다고 하면 당신 계속 불안할 거잖아. 내가 수술 받는 순간부터 수술하고 회복된 후에도 계속 혹시 내가 떠날까봐 불안할 거잖아, 당신. 난 당신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게 싫어. 내가 싫어서 그런 거니까 나 때문이야. 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 남편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착한 걸까요? 저는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던 거잖아. 나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면 난 그게 더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수술 받아. 당신이 수술을 받는 게 내 마음이 덜 괴로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수술 받아. 수술하고 나서
당신이 나를 떠날지 아닐지는 그 후에 생각하자.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이 수술에만 신경 쓰자. 여보, 당신이 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네. 그렇지만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날 리 없어.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남편의 그런 말을 들으니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제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치부해 버렸죠. 그래서 안심이 되진 않았어요. 제 얼굴을 보면 남편이 반드시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잘 다녀와, 여보. 수술 잘 될 거야. 고마워, 여보. 나 잘하고 올게. 그렇게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집에 돌아가 짐을 쌌어요. 남편이 저를 두려워하고 경멸스러워하는 표정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나면 저는 남편 곁을 떠나려고 결심했어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 식탁 위에 올려뒀죠. 이제 남편이 흉측한 저 없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거든요. 꽤 긴 수술 시간이 끝나고 병원에서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죠. 이제 막 수술을 마친 남편은 회복실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직 마취가 채 풀리지 않은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속눈썹 하나까지 제 눈에 꼼꼼하게 담았어요. 여보, 수술 잘 됐대. 회복하고 나면 앞으로 웬만한 건 다 잘 보일 거래. 수술 너무 잘 됐대. 분명 기뻐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역시 나는 얼굴만큼 마음도 못 됐나 봐.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 나 당신 만나고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 가족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됐어. 당신은 나한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야. 고마워,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줘서. 저는 쏟아지는 눈물로 남편이 덮고 있는 이불을 적시며 다시 한번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여보. 당신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건 아직 내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야. 내 얼굴을 보고 나면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두려워. 그래서 도저히 당신이 눈 뜨는 걸 기다릴 자신이 없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보고 더 이상 웃지 않게 될까봐, 나를 끔찍하게 여기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 잘 있어, 여보. 이제 정말, 진짜로 행복해.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원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편의 눈이 회복될 동안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의절했던 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소희입니다. 뭐?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해? 혹시 내 아들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죄송해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여전히 전 사장님, 남편의 어머니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러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죠. 그리고 어머니의 이런 반응을 보고 더더욱 남편을 떠나기로 한 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홍식 씨 오늘 각막이식 수술 받았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 있고요. 곧 회복실에서 깨어날 텐데 시력이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서 한동안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옆에 없을 거예요. 제가 감히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 없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제발 간호하러 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께 병원 주소를 보내드리고 집에 들러 짐을 챙겼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우선 예전 보육원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원장님께서는 흔쾌히 보육원으로 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며칠간 저는 보육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보면 놀라고 피할까봐 별관에서 최대한 숨어서 지냈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자는 새벽에는 틈틈이 빵을 만들어서 놓아두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면서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니 남편을 떠나며 슬펐던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남편으로부터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모든 전화를 다 피했어요. 남편이 회복은 잘 되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도 많았지만 괜히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남편의 모든 연락을 억지로 피했습니다. 그로부터 2, 3주가 흘렸을 무렵 원장님께서는 제가 만든 과일 크림빵이 너무 맛있다면서 한 브랜드에서 개최한 신메뉴 대회에 출제해보는 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될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마땅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대회에 작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제출한 빵이 대회에서 무려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당 브랜드에서는 메뉴를 정식으로 판매하고 싶다고 제의했고, 제 우승 이야기는 여러 포털 사이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소야, 누가 널 찾아왔는데? 네? 누가 절 찾아... 여보! 축하해요. 대회 우승했던데. 당신 빵은 예전부터 특별한 줄 알았지. 꽃다발을 든 남편이 보육원 앞에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대회 우승 이야기가 나온 신문 기사에서 제 이름 옆에 적힌 지역을 보고서 제가 예전에 지냈던 보육원 이름이 기억났다더군요. 내가 눈뜬 이후로 매일 했던 게 뭔지 알아? 바로 당신을 찾는 거였어. 부모님도 당신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 당신이 일했던 가게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동네 근처 빵집마다 전화해서 당신이 일하고 있는지 미친놈처럼 물어봤어. 왜, 왜 찾아왔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다급하게 남편이 보지 못하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제 손을 얼굴에서 떼어내며 제 얼굴을 감싸지고 눈을 맞추더군요. 여보, 내가 말했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라고. 내 눈에 당신은 늘 아름다워. 이 흉터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일부야. 그리고 사실 나 알고 있었어. 당신에게 흉터가 있다는 거. 언제부터? 아니, 어떻게? 잊었어? 당신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일했던 거. 부모님에게 들었지. 그리고 사실 나 완전 실명일 정도로 앞을 못 보는 게 아니었어. 남들보다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울 만큼 시력이 안 좋을 뿐이지 어렴풋이 보이기는 보였거든. 그래서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 얼굴 만질 때마다도 알았고. 근데 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당신이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말 안 한 거야. 근데, 근데 왜 나랑 결혼했어? 내 얼굴이 이렇게 징그러운 걸 알았으면서. 왜? 남편은 다시 한번 제 흉터를 예쁘다는 듯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눈빛에 사랑을 가득 담아 말했어요. 말했잖아. 그것도 당신의 일부라고.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란 사람이야. 그러니 얼굴에 있는 그 흉터는 그냥 나한테는 누구에게나 있는 점, 기미? 그냥 그런 거와 다를 게 없어. 중요한 건 당신이니까. 내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당신.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가 내 얼굴을 알고 있었다니. 전 제 얼굴을 보고는 절대로 저를 사랑할 수도 더더욱이 결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는 아니었어요. 내가 그를 내 얼굴을 못 봐서 나를 사랑한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던 사이,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결함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온전하게 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눈 뜨고 나서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게 당신인데, 영화도 보러 가고 예쁜 풍경도 더 많이 보러 다니고 당신에게 예쁘고 좋은 글귀도 읽어주고 해주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그렇게 두고 떠나. 나는 수술 후에 당신이랑 하기 위해 많은 걸 계획했는데 내가 유일하게 함께하고 싶은 당신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절망했는지 알아? 마음 같아서는 다시 수술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내 생각만 해서,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내 마음만 생각해서 미안해. 정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픈 눈물이 아닌 마침내 우리가 서로의 앞에 진정으로 솔직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흘리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승을 한 신메뉴는 대박을 쳐서 우승 상금 외에도 판매 금액에 대한 수익 일부를 받았죠. 그렇게 받은 돈으로 저희 부부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빵집을 차렸어요. 제 대회 우승 소식과 남편이 실제 시각장애인이었던 점 때문에 매장 곳곳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최적화된 점이 부각되어서 저희 빵집은 그야말로 대박을 쳤어요. 손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고 저희는 받은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재단과 제가 있던 보육원에 꾸준히 기부 행사를 이어갔어요. 남편은 빵집 한쪽 공간에서 주에 한 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 읽기와 점자 교육도 진행했고 저희의 이런 선행이 알려져서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면 남편과 함께 제가 있던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녔는데요. 여전히 아이들 앞에 얼굴을 내미는 건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마 어릴 때 제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던 다른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는 주방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주방으로 얼굴을 쑥 내밀더라고요. 손에 빵을 들고 있느라 얼굴을 가릴 타이밍을 놓쳤는데 아이가 손에 뭔가를 들고 와 내밀었어요. 선생님, 저 좀 봐봐요. 뭔데? 그렇게 대답하며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쪼그려 앉아 아이와 얼굴을 마주봤어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예쁜 스티커예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는 제 얼굴의 흉터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고사리 손으로 조그마한 스티커들을 한껏 진지한 표정으로 붙이고 있었죠. 저는 저를 보고 울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 아이를 그저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제일 예쁜 스티커라서 이제 선생님 제일 예쁜 얼굴이에요. 응? 이 스티커 때문에 선생님 예뻐진 거야? 네. 내가 스티커 붙여줬으니까 선생님이 예쁜 얼굴이에요. 맛있는 빵 만들어줘서 고마워서 맨날 놀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맨날 주방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남자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은 너무 예쁜데 얼굴에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맨날 숨어 있다고. 이제 내가 예쁘게 해줬으니까 이제 나와서 같이 놀아요. 아이의 이야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의 위로가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마워, 고마워. 선생님 이거 샌드위치 만들고 얼른 나갈게. 울지 마요, 선생님. 내가 안아줄 테니까 눈물 뚝 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 조그마한 팔로 제 목을 한껏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그저 내 결함을 핑계로 숨고 도망치기 바빴는데 어쩌면 사람들 앞에 서지 못했던 건 보기 안 좋은 제 흉터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제 마음이 더 못났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후 저는 아직 완전히 자신 있진 않지만 조금씩 아이들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준 그 아이와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크리스마스 선물을 적어내는데 원장님께서 아이의 소원 카드를 혹시 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리에 걸려있던 아이의 소원 카드를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빵 선생님이랑 책 선생님이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은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내 딸이 된다면 너무 행복하지. 여보 생각은 어때?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께 이야기해 아이의 법적 부모님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저희는 아이들 선물을 잔뜩 사들고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볼을 연신 꼬집으며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기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희망이는 선생님을 예뻐지게 해줬는걸. 아, 이제 선생님 아니고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데. 어때?
아이는 처음 만난 그때처럼 저를 꼭 껴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엄마. 라고 인사하며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새 가족을 맞이했어요. 딸과 함께하는 일상은 날마다 너무 행복했고, 남편은 금세 딸 바보가 되었어요. 저는 소중한 가족들 덕분에 이전보다 제 외모를 덜 부끄러워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치료법도 계속 시도해보고, 최근에는 메이크업 학원에 다니며 최대한 커버할 수 있도록 메이크업 강의도 듣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아이와 같이 해외 유명 디저트를 먹어보러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모두 제 곁에서 제가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손잡아주고 이끌어준 남편과 아이 덕분이에요. 남편은 요즘 일보다 어떻게 하면 매일 아이와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느라 더 바쁜 것 같아요. 수술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게 된 남편 부모님과도 이제는 간간히 안부 인사를 드려요. 여전히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드리면 예전처럼 화내진 않으세요. 이 정도면 많이 나아진 거겠죠.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랑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같진 않아요. 누군가는 제 흉터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서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흉터를 그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기도 해요. 단순히 얼굴에 보여지는 흉터가 아니라 제 내면을 봐주는 사람도 있는 건데, 저는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은 당연히 저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피해버린 거예요. 제가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제 얼굴에 드러나는 흉터보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흉터가 더 깊고 진해서 제 마음이 못나졌던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죠. 그리고 늦게라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제 남편과 아이에게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제 남편과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생각이에요. 아직은 저도 완전히 자존감이 회복된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 더 나은 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고,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닿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제가 받았던 것처럼 큰 의미가 되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